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강단님 요즘 정말 바쁘시던데 그 글은 안 쓰시고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삶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쵸.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에 강단님 책상 위를 보면 지우개 똥이 한가득이에요. 저는 일단 올드스쿨 작가고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연필과 펜을 이용해서 그 A4 용지에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신지 강소파 친구분들께도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리고 있는 건 캐릭터인데요. 네. 캐릭터 이름은 말머리 씨입니다. 말머리 씨. 네. 말머리 씨의 탄생 비화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지금 곧 오픈 예정인 제주 산지천의 독립엽서점 엽이라는 공간의 사장님이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독립엽서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엽은 그 엽서할 때 그 비읍 받침의 엽이 아니라 피읍 받침의 내 옆에 올래? 할 때 그 엽이고요. 말 그대로 그 독립서점처럼 독립엽서를 취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큰 브랜드나 작가가 만든 엽서뿐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이 좀 소소하고 좀 독창적으로 만든 그런 엽서를 취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경험이 없어도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엽서를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냥 엽서를 만드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총동원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 엽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웹사이트와 연동이 되는 건데요. 엽서의 뒤편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어서 그 QR코드를 타고 제 개인 블로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미지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또 엽서 이미지 뒤편에 글을 적어서 그 글이 적힌 이미지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강단님이 엄청난 그 블로그 애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네.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 엽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사이버 엽서다. 종이를 사면 사이버 엽서가 따라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독창성을 넣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캐릭터를 넣어보자 라고 해서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근데 제가 제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말머리 인간을 그려도 재밌겠다. 뭔가 그 혼종이네요. 서울과 제주의 뭔가 혼종. 그렇죠. 근데 그 말머리 인간 하면 바로 떠오르는 캐릭터가 넷플릭스의 보잭 홀스맨이고, 네, 저희가 좋아하는 쇼죠. 네, 제가 좋아하는 쇼고, 근데 보잭 홀스맨을 뭐 그대로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제가 유일하게 잘 그릴 수 있는 캐릭터가 노빈손이라고 있어요. 제가 초딩 때 굉장히 즐겨 읽던 노빈손 무인도 탈출하기 만화의 노빈손인데, 네. 네. 그래서 노빈손과 보잭 홀스맨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말머리 씨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좀 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단님이 좋아하는 게 일단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강단님의 캐릭터도 들어가 있네요. 그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이런 말을 떠올리셨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강단님이 그리고 계신 이 말머리가 담긴 엽서는 7월 초쯤 오픈하는 그 독립엽서점 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번에 또 데뷔하시잖아요. 그 데뷔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데뷔는 6월 30일 일요일 그 발룬 포스터 마켓, 저희 강소팟에도 출연해주신 적 있는 기령배 사장님이 주도하시는 마켓인데, 포스터뿐만 아니라 뭐 티셔츠 및 여러 지류들, 이것도 이제 여러 개인 셀러들이 모여서 큰 축제의 장을 만드는 건데, 포스터 마켓에 나가게 돼서 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말머리 씨를 가지고 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신청서에도 그걸 적었었고. 근데 창작하는 아침, 저희가 줄여서 창침이라고 하는데, 창침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이런 포스터 마켓에 나가게 됐다라고 하니까 말머리 씨를
그렇게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말머리로 나가라. 네. 말머리 씨로 네. 나가라. 사실 말머리 씨라는 이름도 창진 멤버들이 지어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캐릭터가 좀 취향을 타는 거잖아요. 마침 이 말머리 씨가 창팀 동료분들 마음에 이제 쏙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힘을 받아서 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전까지 좀 맞아요. 긴가민가 했을 것 같거든요. 창친 멤버분들이 길을 살려주는 걸 잘하시잖아요. 거기는 그냥 칭찬 네. 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새싹이거든요. 그림 새싹. 네, 근데 새싹인데 새싹이 자랄 때 살짝 바람만 불어도 그냥 뿌리채 뽑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렇게 데뷔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예전에 용기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 에피소드에서 그 드림 스나이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반대네요. 정반대는 그렇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반대는 아무래도 따뜻한 햇살? 진짜 따뜻한 햇살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창작하는 아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햇살 이모티콘을 쓰거든요. 그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얼굴 있는 햇살 같은 활짝 웃고 있는 그런 이모티콘을 쓰는데 제 창팀 동료분들이 그런 웃음을 이제 말머리 씨에게 보내주셔서 덕분에 6월 30일 발룬마켓에서 강다님이 데뷔를 하게 됐다. 그래서 발룬마켓에 오시면 말머리 씨가 그려진 티셔츠가 이제 판매가 되고, 그리고 스티커도 있고요. 포스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에 살고 계시고 이 방송 혹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마켓 소식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반갑게 인사 나눠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뉴스네요. 저희가 진짜 하마터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8월 8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뒤면 강소팟이 1주년이 돼요. 8월 8일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숫자예요. 이게 8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숫자인지 아시죠? 중국에서는 그렇죠. 네. 마침 작년 8월 8일에 저희가 강소팟 1화를 처음으로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강소팟 생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첫 돌이 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성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8월 8일에는 딱 에피소드를 올리기가 좀 애매해서 강소팟 27화 8월 11일에 올라가는 에피소드를 강소팟 첫 돌 기념 특집 방송으로 꾸려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특집 방송인 만큼 강소파 친구분들의 참여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후기도 남겨주시기는 하지만 아직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고 소중한 인디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오진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저희가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돌을 한 달 이상 앞둔 지금 미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돌 방송에 함께하고 싶은 강소파 친구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축하 메시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짧은 글이어도 좋고요. 직접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익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되고요. 네, 어떤 형태든 어떤 내용이든 다 좋습니다. 네, 강소파 1주년과 관련이 있다면 전부 다 환영입니다. 저희가 특집 방송한다고 거창하게 말을 해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으로 에피소드를 꾸릴지 계획을 세워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보내주시면 그 내용에 맞춰서 또 저희가 방송을 꾸려볼 예정이라서 그냥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축하하는 마음.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글이든 오디오든 hey@작은배.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hey@jagunbae.com 이고요.
꼭 사실 메일로 안 보내주셔도 되는 게 짧은 내용 같은 경우는 평소처럼 청취하고 계신 플랫폼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작은 배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방명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에 남겨주시면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방송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한 개인이 일과 삶을 항해하는 방식, 강소팟 24화는 작은 배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책 잘 못 들었습니다. 와 족같은 의 작가님이자 제주시청 부근 커피가게 우리는의 사장님이신 호연진님을 모셨습니다. 군인, 작가, 커피가게 사장님. 호연진님은 직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연진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연진님이 겪은 이 다양한 경험을 묶어주는 요소를 발견하고 싶어 몇 날 며칠 머리를 굴렸는데요. 그러던 와중 찾았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싶었던 건 바로 연진님은 언제나 기록하고 있었어 였습니다. 군대에 있든 가족들과 집안에 있든 카페에서 일하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연진님의 시선으로 기록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든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진님을 작가님이나 사장님 대신 기록인간, 줄여서 기인으로 불러볼까 싶습니다. 기인 호연지. 재미없으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진님. 강소파 친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인 호연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나요? 처음에 강단님한테 사전 질문지를 받았을 때 이게 제일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답하기가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린다기보다는 뭔가를 끄적거린다 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끄적거리는 거는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이 펜을 잡기 시작한 이후부터 제가 기억나는 건 제 교과서에 항상 그 귀퉁이에 낙서 많은 애들 있잖아요. 항상 낙서가 있었고 생각해보면은 제 미술 시간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시간이라고 하면 도화지에 주제가 있고 보통 이제 물감을 이용하거나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얘 전체를 꽉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이 종이를 내가 망치는 것 같다. 근데 낙서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낙서를 했던 걸 생각해보면 저는 저희 집에 문지방이라고 하나요? 그 문에 있는 나무에 호진석 바보 똥개 멍청이라는 말을 새겨놨었거든요. 그 그림들과 함께, 환한 그림들과 함께. 그거는 정말 제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낙서가 결국에는 지금 연진님의 대표 작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품. 그럼 그 낙서를 보고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나요? 이제 제가 전역할 때쯤에 시간도 많고 심심하고 하니까 그때 겪었던 일들을 노트에 그려서 SNS에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고 해주니까 거기서 공감을 많이 얻었고 그거에 자신감이 붙어서 계속 꾸준히 업로드를 했던 것 같긴 해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책이 그 연지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인 잘 못 들었습니다 인데 잘 못 들었습니다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라는 책은 제 군생활 5년간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고 제가 5년 동안 일기를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 일기를 모아서 4컷의 만화와 같이 담아놓은 책입니다. 군생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를 소개할 때 연진님이 5년 동안 했던 군생활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연진님은 입대를 언제 하셨나요? 2013년도에 제가 했는데 그때가 20살이었어요. 대학교를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해군으로 입대하신 거 맞으신가요? 그쵸, 맞습니다. 해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입대를 하셨을 때는 어떤 보직이었나요? 입대를 했을 때 갑판이라는 직별이었고
갑판이라는 직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리하고 함정이라고 하는데 함정에서 일어나는 훈련들 같은 거 집행하는 직별이었어요. 아주 들었을 때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해군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니까. 뭐 항해사처럼 배를 운전한다고 해야 되나? 운용한다고 하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배를 탔을 때 그 함정에 거의 200명 가까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엔진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포라고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대포가 맞나? 이게 아닐 텐데. 대포. 쉽게 말하면 대포를 관리하는 직별도 있고 여러 가지 직별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배 외부적인 부분들 페인트가 까지면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배 외부를 청소한다던가 그런 걸. 그러면 배 관리 보수.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보직은 자원에서 가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자원을 했고 처음에 입대를 했을 때 훈련소에서 지망을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선택하듯이 그중에 제가 1지망이 갑판이긴 했었어요. 워낙 활동적인 직별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그런 거랑 잘 맞을 것 같아서 1지망으로 했고 거기서 2명을 뽑았었는데 2명밖에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여군이. 여군, 남군 따로 이제 직별을 받았었는데 2명 지원해서 둘 다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원래는 좀 비선호하는. 제가 입대했을 당시에 갑판이라는 직별에 여군을 받기 시작한 지가 되게 얼마 안 됐었어요. 제 위로 3기수 정도의 여군들밖에 없었고 배라는 것 자체가 옛날 분들은 여자 같으면 뭐 안 좋은 일 생긴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해군에서 여군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행정 쪽으로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진짜 위험한 거 하고 이런 건 여군이 많이 없었어서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제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이 직별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갑판사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직별 자체는 내내 갑판사였는데 제가 교관을 지원하게 되면서 갑판 일을 거의 안 하게 된 거고. 그럼 교관은 언제 되신 거죠? 훈련 교관이라는 게 제가 훈련을 되게 잘 받았거든요. 아, 훈련소에서 273명 중 2등을 하셨다는. 맞아요. 되게 잘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 교관님들의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모집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교관은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경쟁률이 좀 심하진 않았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몇 분이 계셨었다고 하긴 했는데 군대장 진짜 워낙 잘했어요.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군 생활을 잘했다는 거는 무엇을 잘해야 군 생활을?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키는 거 잘하고 거기에 불만 가지지 않고 아하.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자아 없이 하면 잘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마냥 열심히 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입대를 막 했을 당시에는 그 어떤 것에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그럼 교관이 되셨을 때 교관은 그냥 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훈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훈련 과정이 되게 고됐다는 것도 이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해서 봤는데 그런 것도 있었군요. 맞아요. 이제 훈련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훈련을 거치고 교관이 됐을 때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훈련소에서 처음 입대하는 장병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체력도 좋아야 되고 제식 훈련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목소리도 커야 되고 구보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구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군인 같네요. 조깅이라고 하면 또 너무 또 너무 이상한데 너무 귀여운데? 구보라고 할게요. 일어나자마자 뛰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뛰어가고 저녁 먹으러 갈 때도 뛰어가고 구령을 더 많이 넣어야 되다 보니까 밥 식사 시간 전후로 항상 구령을 넣었어요. 소리 지르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정도로 됐다가 저 아직도 소리 되게 잘 지르거든요. 근데 이게 목으로 지르는 게 아니라 배로 지르는 연습을 했어요. 그 연지님이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셨던 영상을 봤는데 맞아요.
소리를 지르시는 영상을 봤는데 구령을 네, 구령을 넣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점호 시간에도 구령을 넣는다고 하나요? 맞아요. 네, 그때도 발성이 진짜 좋으시고 진짜 엄격하고 좀 무서워 보이기도 했어요. 네. 만들어진 거죠.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얼차례를 또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네요. 그 해군 입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해군이 되고 싶다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늘 군인이 되고 싶긴 했는데 군인이 되고 싶었던 거지 해군이 되고 싶다는 건 아니었고 해군에 입대를 왜 하게 됐냐면 그냥 그 시기에 제가 군대에 가고 싶었던 시기에 해군 모집, 부사관 모집을 마침 하고 있었고 그때 붙어서 진짜 생각 없이 이렇게 후루룩 입대를 하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그때 만약에 공군이었으면은 공군을 갔었겠죠. 육군이었으면 육군을 갔을 거고 해병대였으면 해병대를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군인이 되고 싶긴 했는데 되고 싶었던 거에 비해 정보가 없었어요. 많이 찾아보질 않았었고 제가 군인이 되는 길은 사관학교에 가거나 그게 안 된다면 대학교를 졸업해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대학교 중간에 ROTC를 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부사관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계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제복 뭐 입은 게 날 저걸 입어야겠다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든 직업이 어느 정도 그렇겠지만 군인은 이제 쉽게 결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무리 제복이 멋있어도 그쵸. 아무리 내가 군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일단은 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어느 정도 가늠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에 대한 걱정은 없었나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난 저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깊게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쉽더라고요. 나는 저걸 해야겠으니까 해야 돼 라는 생각이었고 부사관이 된 것도 학교를 너무 다니기 싫은데 대학교 졸업을 해야 장교 시험을 볼 수 있고 ROTC를 하더라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너무 학교를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휴학을 했고 휴학을 하고 국토대장정을 갔거든요. 국토대장정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보건소에 갔어요. 갔는데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이럴 거면 그냥 군대를 가라고 하시길래 저 안 그래도 갈 거예요. 군인 될 거예요 했는데 장교 생각하냐 부사관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사관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제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바로 찾아봤죠. 부사관 되는 법. 시험을 보면 된대요. 시험 보고 들어가면 된대요. 그래서 진짜 그 과정이 되게 빨랐어요. 국토대장정 갔다 와서 거의 바로 시험을 받고 붙었고 입대. 붙고 나서 아마 엄마 아빠한테 말했을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놀라긴 했겠죠. 갑자기 딸내미가 군대에 간다니까. 그래도 알고 계시진 않았나요? 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는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갈 때 엄마가 되게 쿨하게 보내셨거든요. 저도 쿨하게 들어갔고 딱 그 행사 같은 거 하고 이제 간다 하고 할 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끌어안고 막 울고 이러셨는데 저는 엄마 나 갔다 올게 하고 엄마도 가 이러고 쿨하게 뒤돌아서 헤어졌어요. 근데 아빠가 편지를 써서 보냈었는데 엄마가 집 가는 내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도 가끔 울고 집에서도 울고 저는 그걸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밤에 아무리 가고 싶었다고 했던 군대여도 너무 낯선 곳에 덩그러니 있는 거니까 밤에 잠드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편지 받은 걸 모아놨다 밤에 한 번에 읽었었는데 그거 읽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다는 게 왜 오래 걸리는 거죠? 자꾸 눈물이 나. 아니 너무 슬퍼가지고 이게 못 읽겠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눈물을 안 흘고 싶은데 펴면은 울 것 같고 펼치면 또 울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 한 장을 읽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대를 하셨는데 그러면 입대 전 기대했던 군대와 또 입대 후에 직접 경험한 군대는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무엇이 달랐는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말고가 없었고 나는 저걸 입어야겠다. 저 제복을 입어야겠다 이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다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대했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것만 하면 되고 이거 열심히 하면 나 잘하는 사람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자 이 생각이었었는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불만도 많이 생기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전 진짜 궁금한 게 군인의 제복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딱 떨어지는 핏? 제가 전투복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정복을 입은 모습이긴 했는데 입어보니까 전투복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군대에서 자아가 생기면서 좀 불만도 생기고 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불만이 한 번 생기니까 끝도 없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뭔가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자면 배를 탔었을 때 같은 경우는 여군들이 워낙 소수니까 간담회 같은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뜬금없이 불려가는 거거든요. 나는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있냐, 주기적으로 모아놓고 너네 행동 똑바로 해야 된다, 불만 없냐 물어보는데 사실 불만 얘기해도 들어주진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이게 뭐 해결되는 건 딱히 없으면서 매일같이 불러내고. 근데 또 사실 남군들 입장에서 봐도 얘네가 갑자기 일하다가 사라지고 저희 가서 막 차랑 과자 같은 거 먹고 오고 이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제 간담회 가는 거를 또 남군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쵸. 너무 불만이죠. 나도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자기 페인트 칠하다가 갑자기 제가 없어져요. 근데 저도 이제 오라고 해서 가는 건데 괜히 죄송해야 되고. 간담회라고 하셨는데 그 간담회가 그럼 무엇을 위한 간담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엇을 위한 간담회였는지는 사실 아직도 모르겠고 이름 자체는 여군 간담회가 있었어요. 군대는 매일 일과가 적혀서 나오고 공지가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그 공지에 여군 간담회를 넣는 게 의무인가 봐요. 군대 내에서는 의무인지 누가 지시를 했겠죠. 매번 해라, 주기적으로 해라. 아무래도 갇혀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군들은 소수고 성적인 부분이라던가 사고치지 말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고치지 말라는 얘기를 모아놓고 하는 건데 취지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느꼈었고. 그러면은 이런 여군 간담회 외에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많아요. 이거 근데 하루 잡고 해야 돼. 이거 불만 얘기하려면은 24시간 정도 필요한데 제가 배를 탔을 때 처음에 추석인지 설날인지 그때쯤이랑 겹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송편도 만들고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초임이고 배 탄 지 얼마 안 된 여군이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래요. 그래서 저 진짜 요즘 MZ처럼 진짜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거든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 내년에는 이제 추석이니까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면 안 됐던 발언인가 봐요. 내년에는 추석을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게 배부른 소리로 들렸는지 아니면 배를 내리고 싶다는 소리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옆에서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말도 했었고 그거를 딱 그날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할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걸 그날 느꼈던 것 같아요. 배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여군으로서 겪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냥 저를 싫어했어요. 저희 직별에서 다른 분들은 안 그랬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는데 처음 배 탔을 때는 여기 남군들만 있던 직별인데 너 와서 불편해졌다. 나는 너랑 대화할 생각도 없다. 이런 취급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니까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 거죠. 진짜 일도 안 알려주고 나는 너무 열심히 훈련을 잘 받았다고 했잖아요. 너무 자신감과 열의에 차서 왔는데 갑자기 꺼다 놓은 보릿자루로 만들더니 취급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그때는 되게 열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바꿔야겠다. 전에 여군들은 어땠을지 몰라도 나는 조금 다르다. 하고 싶어서 왔고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 후임으로 남군이 있었는데 배 정비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직별이라고 했었잖아요. 고속차를 타서 배 외부에 정비를 하게 되면은 따개비도 많이 붙어있고 이러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저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나는 너무 이거를 해야겠는데. 근데 제 후임은 이제 배 탄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갑자기 얘를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걔가 이제 메인으로 정비를 하고 저는 이제 걔가 들고 있는 거 그 뒤에 보조해주고 이 역할인 거예요. 거기서 너무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시켜주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손에 페인트 다 묻혀가면서 일하고 퇴근도 너무 늦게 하고 갑자기 하소연이 된 것 같은데 아, 네, 하소연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신 거니까. 맞아요. 그럼 연진님이 사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보고 좀 변하신 분들도 있었나요? 제가 아직도 싫어하는 한 분은 아직 안 변했어요. 말은 해주기 시작했으나 뭐 그렇게까지 저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확실히 선임분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너 같은 사람 없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도 사실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고 그럼 교관으로 복무하실 때는 그 배에 있을 때와 환경이 아예 달랐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럼 그때는 조금 더 연진님과 잘 맞다고 생각하셨나요? 맞아요. 군대에서 하는 일들은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나 생활적인 부분에서 가치관이 안 맞다고 해야 할까요? 훈련소에서 일할 때도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월급 받고 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군인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진짜 살아가시는 분들, 나 이거 돈 받고 하면 장땡이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진급만 하면 되는 거죠. 윗사람한테 그렇죠.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은 사실 훈련소에서 훨씬 많이 봐가지고 거기서 아예 정이 떨어져 버렸죠. 참 그 진급과 연금 맞아요. 네. 연금, 진급 그 점수에 목매다는 네. 그 상황들이 그게 싫었던 것 같고 교관이던 시절 후보생들을 가르쳤다고 하셨는데 후보생은 부사관 후보생인 거죠? 맞아요. 제가 해군교육사령부 부사관 교육대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부사관들을 가르쳤습니다. 부사관 후보생들 앞에서는 모든 뭔가 행동이 모범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나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던 게 그때 제가 제 뽕에 차 있었어요. 어. 이게 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게.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였네요. 네. 그렇죠. 저 진짜 군생활 열심히 했어요. 이런 날 실망시켜서 내보내다니. 그렇게 각 잡고 웃지 않아야 하고 자세도 항상 바라야 되고 뭔가 항상 화가 나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상태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이 멋있었고 이 친구들이 나로 인해 군인이 된다면 그걸로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연진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임관하신 걸 봐도 그렇고 맡은 일에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성격인 것 같은데 연진님은 어떤 군인이 되고 싶었나요?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제 이름이 호연지잖아요. 그 호연지기라는 사자성어에서 따온 거거든요. 근데 호연지기가 뜻을 찾아봤을 때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정직한 기운, 도덕적으로 거리낄 게 없는 그런 기운이라는 말을 보고 난 후로 저는 왠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살면서 계속 했었어요.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대도 했었던 것 같아서 군인으로서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정말 대충 하고 싶고 유혹도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 내 양심에는 찔리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내 삶에 있어서도 어떤 군인이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네요. 연진님이 호연지기도 그렇고 또 1월 1일생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느꼈다. 이런 말도 책에서 봤었는데.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디지몬 어드벤처에 디지바이스 주잖아요. 네. 전 아직도 왜 그게 저한테 안 떨어졌나 의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자아도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자기 인생에 가장 특별한 건 본인이 아닐까요? 연진님이 존경했고 또 좋아했던 군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저 진짜 군인이셨던 분들. 군생활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도 진짜 자부심이랑 사명감 가지고 일하고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직업으로서의 군인이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만 하면은 연금 받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못 그럴 것 같거든요. 저라면 무조건 변했을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진작에 나왔던 건데 그 저 배 탈 때 함장님이 진짜 빡세셨었거든요. 훈련도 되게 많이 집행하시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군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침에 새벽 6시에 배 함교라는 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배 운전도 하고 밖에 상황도 보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항상 아침마다 올라오셔가지고 병들 상태도 물어봐 주시고 저도 되게 많이 다독여 주시고 영어 공부도 하시고 작전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진짜 그 정도 군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일하다가도 골프 치러 가고 갑자기 막 족구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연지님이 이제 전역할 때가 되니까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전역을 결심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입대할 때랑 비슷했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돼요, 저는. 내가 마음 먹으면은 이게 안 하면 못 견디겠어요. 또 이거 한번 말린다고 해서 참으면은 또 한 1, 2년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는 있는데 길게 봤을 때 내가 한 20년 동안 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못 만드는데 니네가 나를 어떻게 말려 이 생각으로 그냥 해버렸던 것 같고 만류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전역하겠다 서류를 내놓고 다른 분들한테 통보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하. 근데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좀 불만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또 좋았던 추억들도 너무 많죠. 네, 많을 것이고 분명히 아쉬운 마음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쉽지는 않았나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쉬워요. 진짜 아쉽고 사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아쉽다 이거 싸운 거 너무 아쉽다 해도 제일 아쉬운 건 저였을 거거든요. 내가 해온 거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질려가지고 내가 아쉬워하는 마음을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나 여기 나가서 무조건 잘 될 거고 미련 없고 후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련절절하고 내가 여기서 나 없이 안 돌아갔으면 군대 망했으면 좋겠고 나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긴 했어요. 그 연지님이 전역을 하시고 세계 여행도 다니시고 굉장히 뭔가 한 해 맺혔던 사람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전역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셨던 건가요? 말씀해주신 그대로예요.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제 집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진짜 아무렇게나 놀았고 막 살았어요. 퇴직금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겠다. 돈도 펑펑 써가면서 제가 전역하는 날 미국 여행을 갔거든요. 딱 그 전역 신고를 하자마자 비행기를 탔어요. 공항으로 가서. 그게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같은데 사촌 언니가 미국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갈래?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근데 그게 제 저녁날인 거예요. 고민하다가 저녁날인데 뭐 어때? 가면 되지 하고 저녁 신고하고 바로 그냥 떠나고 바로 저녁 신고도 그래서 제대로 못했어요. 나 비행기 타러 가야 돼서 여행을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럽도 가셨죠? 유럽 배낭여행도 2달 조금 넘게 했던 것 같고 국내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한 군데 집에만 있지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뭐 퇴사를 하던 뭐 전역을 하던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기록하고 그걸로 책을 내진 않잖아요. 근데 연지님은 그 5년간의 세월을 담아서 책까지 발행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군인이었을 때부터 뭔가 하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역 후에 기록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건가요? 이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역 후에 했던 거고 일기를 되게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내가 겪은 일들이나 불만이나 좋았던 일들이든 뭐든 말할 데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수양록이라고 하거든요. 훈련소 때부터 수양록을 꾸준히 써왔는데 이제 전역할 때쯤 돼서 그걸 한번 보니까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까먹었던 일도 거기 다 적혀있고 누굴 욕했던 거 진짜 그 쌍욕도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다 보니까 혼자 보기 아까워진 거죠. 난 이거
누구한테는 알려야겠다. 세상에 알려야겠다.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느낌으로 고발한다. 처음엔 이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제 보관용이었어요. 이거를 그려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군인 친구들한테도 선물해주면 너무 좋은 추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처음에 소량만 만들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데 이걸 진짜 책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 그림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때 이제 독립출판이란 거를 처음 알게 됐고 부천에 5kg북스라는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워크샵을 한대요. 근데 이제 전역했으니까 시간도 많고 그때가 여행도 다 갔다 왔을 때였어요. 심심하고 할 것도 없는데 이거 들어볼까 해서 들으러 갔다가 그 과정들을 그 사장님께서 보시고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텀블벅 한번 올려봐라 해가지고 텀블벅으로 책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텀블벅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홍보도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셨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봤자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이나 이제 교관 생활을 했었으니까 후보생들이 저를 알잖아요. 그 친구들이나 사주겠지 했는데 뜬금없이 제가 해군만 생각했는데 육군분들, 공군분들도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군인 남편을 둔 와이프라던가 아니면 가족들 중 한 명이 군인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홍보를 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제 소문이 타고 하면서 그렇게 후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책 가족 같은 또 제가 읽어봤는데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책도 잘 못 들었습니다랑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일기로 써놓은 걸 묶은 건데 저희 가족들 얘기죠. 전역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얼렁뚱땅 이런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살면서도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눈치를 주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눈치를 안 주는 것도 불만이고 주면은 주는 것도 불만이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20살 때부터 나가서 살다가 오랜만에 다시 그 가족들 틈에 껴서 살려니까 그 가족 같은도 잘 못 들었습니다와 마찬가지로 이제 만화와 글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제 4컷 만화 글 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 연지님의 굉장히 특별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가족 같은은 그냥 진짜 일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엄마 아빠 동생들과 사는 나의 일상. 근데 그 안에서 좀 특별함과 재미를 발견하고 그거를 만화와 글로 기록해서 책까지 낸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연지님 가족분들의 이름을 외울 만큼 호혜용님과 맞아요. 이경숙씨와 호서영님과 또 이제 정말 다 진성님 이 네 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도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자식들이 다 나가서 살게 됐거든요. 아, 가족 같은 에서는 고3이었는데? 맞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직장인이 됐어요. 감격스럽네요, 갑자기. 시간 빠르네요.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니까 더 끈끈해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카톡방도 되게 활발하고. 아, 가족분들은 다 지금 육지에 계신 거죠? 맞아요. 엄마, 아빠는 대전에 있고 저희 막내는 안성에 있고 둘째 동생은 파병을 가 있습니다. 지금 소말리아 얼마 전에 출발해가지고 와. 소말리아에 가는 중일 거예요. 배 타고 가고 계신 건가요? 맞아요. 아무래도 와. 세군이다 보니까 배 타고 나라 지키러 가고 있습니다. 연지님은 그 가족 같은 이유로 어떤 책을 또 쓰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쓴다는 것보다 만든다에 가깝거든요. 이거를 책을 쓴다 그러면 대단히 뭐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이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항상 만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종이 접기 하듯이 만드는 행위여가지고. 근데 책을 쓰려면 원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자씩 쓰자, 하루에 몇 장씩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서 뭔가 재료를 계속 쌓아가는 것 같은데, 연지님은 평소에 기록을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그냥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이걸로 책 하나 나오겠는데? 맞아요. 그래요. 제가 항상 뭔가를 쓰고 있거나 제 가방에는 아이패드, 노트, 펜 이게 항상 들어있거든요. 어딜 가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하는 양도 되게 방대하고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지금도 만들 수는 있는 정도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네. 연지님이 지갑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갑 안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인상 깊었는데 연지님의 지갑을 소개해주는 What's in my wallet 같은 느낌으로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지갑을 보면서 하면 뭔가 소리가 들어갈까요?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때 안 보여드렸던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아빠가 준 건데 자기 합수표 100억 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들고 다니면 왠지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라고 적힌 목록들을 적어서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거든요. 이걸 처음 적은 게 전역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버킷리스트 비슷하게 그 해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서 넣어놓고 다니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은 아니에요. 되게 비정기적인데 보통 주기가 1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팍 생각이 나면은 그걸 꺼내보거든요. 그게 보통 1년이더라고요. 그 해야 할 일에는 뭐가 있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작사, 작곡 이런 것도 있고 내 집 마련,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기, 목공 배우기, 여행 가서 그림 팔아보기, 책방 주인 되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모티콘 만들기, 영어로 일상 대화 가능하기 이렇게 진짜 그때 하고 싶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적는 것 같습니다. 딱 적어놓으면은 내가 기필코 이뤄내겠어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에요. 돼도 그냥 되고 일단 네. 적어놓고 나중에 확인했을 때 뭐 하나라도 돼 있을 때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이걸 매일같이 생각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 노력은 안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그게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서 보면 이것도 했네 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보면 안 하고 싶어지면 그냥 안 하고 싶어짐 하고 적어놓고 지우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오늘 자기계발서 이런 데서 읽고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안 믿었어요. 자기계발서 약간 뻔한 소리들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되겠어 했는데 진짜 막상 적고 나서 보니까 하나하나 지워 나가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네. 자기계발서에서 지갑에 넣고 다니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적으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만 하는 것보다 적는 게 낫다. 적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 막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요. 지갑에 넣고 다니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갑 안에 그리고 유서도 맞아요. 유서도 지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서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지갑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유서는 아무데나 적어요. 날짜와 시간을 꼭 함께 적어서 저는 사람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 거고 나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되게 미저리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아쉬운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고 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말들을 그냥 두고 가는 게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노트를 보면 제가 죽으면은 노트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 같은 애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기록을 해놔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이거는 뭔가 기록해야겠다라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네. 어디에다가 적어두시나요? 진짜 아무데나 해요. 그 옆에 영수증 용지가 있으면 영수증 용지에다 하고 제가 손으로 적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노트에 적거나 메모장에 적거나 영수증에 적거나 뭐 휴지 조각 있으면 휴지 조각에 적거나 은지님이 아까 그 해야 할 일 리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커피 가게 우리는 애 사장님이 되어 있는데 네. 그 해야 할 일 리스트에 커피 가게 사장님 되기도 있었나요? 커피 가게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내 공간 갖기가 있었어요. 저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내 공간 갖기를 적어놨었는데 그게 커피 가게가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픈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왠지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만 같은? 또 연지님이 우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거의 매일 글을 발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글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막 빼먹지 않고 찾아볼 정도로 재밌고 이미지도 신선하고 사장님으로서 매일마다 기록하고 발행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네, 내가 맞죠. 짬을 내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재밌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록하고 정돈하고 해가지고 올린다? 아 그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일인 것 같은데 좀 비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비법이랄 건 사실 딱히 없고 방금 강다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고민하고 기록하고 정돈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과정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픈 공지거든요. 제가 매일 올리고 있는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몇 시에 열었고 몇 시에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니네 커피 마시러 와라. 이 말만 전달되면은 된다고 생각해서 그 위에 말들은 진짜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고 정돈하는 과정이 없고 맞춤법 검사도 진짜 내킬 때만 하고 이거를 올린다는 것 자체를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을 가지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근데 항상 유머를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정보성 글이 아니라 재미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느꼈는데 재밌어야 이제 사람들이 읽을 테니까. 근데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말고 영선 사장님이 따로 계신데 제가 일상 속에서 관찰을 해서 기록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관찰 대상이 이제 영선 사장님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웃겨요. 그러니까 매일 웃기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하는 유머들을 놓치지 않고 그 글에 담아내서 많은 분들이 더 재밌게 읽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지님 창작의 뮤즈인 맞아요. 저의 뮤즈. 영선님은 이제 우리는을 또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데 영선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저 이상한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강단님이랑 소신님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상하고 싶어요. 아, 되게 저 이상한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영선 사장님은 생각 이상으로 이상하고 저는 이런 사람을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는 유형의 사람이고 나랑도 되게 다르고 솔직하기도 하고 웃기고 제가 영선 사장님한테 웃기는 짬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웃기는 짬뽕이고 근데 뭘 웃기는 짬뽕이라는 게 그냥 진짜 웃긴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웃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개그맨처럼 웃긴 사람이 있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흥미롭다. 사람 자체가 막 개그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웃긴 사람인 거죠. 저는 이제 영선 사장님 5년 정도 봐왔지만 제가 보면서 항상 한두 번 만난 사람들도 영선이를 되게 웃겨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나길 그런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영선님을 전 처음 봤는데 꽤 오랫동안 봤던 사이처럼 그러니까요. 좀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 왠지 내 사촌일 것 같은 느낌? 그게 제가 되게 닮고 싶은 좋아하는 부분인데 첫 만남에는 낯가려서 그런 걸 많이 감추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그 영선님과 연지님이 동업을 하고 있고 또 업무 분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는에서 연지님이 맡고 있는 또 책임은 무엇인가요? 이 얘기를 제가 글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저희가 멋쟁이와 맛쟁이로 나눠놨거든요. 거기서 제가 멋쟁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람이 멋지다는 게 아니라 카페 운영하면서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인테리어라던가 뭐 식물 어디다 놓고 메뉴판 어떻게 써서 어떻게 뽑고 의자는 뭘로 쓰고 테이블은 뭘로 쓰고 이런 거라던가 뭐 인스타그램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업로드를 한다던가. 그리고 영선님은 맛쟁이로서 그 외에 커피나 디저트 레시피 잡고 커피 원두를 뭘 쓸 건지 이걸 레시피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 다 김영선 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멋쟁이 맛쟁이 책에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건가요? 네. 저희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면도 많은데 막상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 잘하는 일도 너무 다르고 관심 있어 하는 것도 달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이거 네가 해, 이거 너가 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김영선 사장님이 웃긴 게 자기가 못하는 건 안 해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일을 할 때도 네. 카페에서 일할 때 제가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장님이 뭔가 하라고 일을 주면은 처음에 당연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 왜 이거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했을 때 저라면은 아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김영선 사장님은 저 이런 거 원래 못해요. 다른 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고 나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 난 다른 일을 찾아서 더 잘하는 일을 하겠다. 이게 나랑 더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가 센 것 같은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선 사장님은 영선 사장님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된 게 그게 딱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영선 연지님은 카페에서 같이 이제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죠. 네. 그때는 이제 제주도가 아닌 우도에 계셨던 걸로 맞아요. 제가 알고 있고 또 영선님은 부점장님이셨고 높은 직책이었죠. 연지님은 직원. 말단 직원. 네, 그때 같이 일하셨을 때는 같이 카페를 열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되게 잘 맞는다. 같이 일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하셨나요? 네. 그때부터 점 찍어놨었어요. 오. 저 사람은 내 동업자다. 아, 그러니까 일단 일을 너무 잘하셨었고 되게 처음에 봤을 때 외적인 모습은 허술해 보이고 허당 같고 이런데 의외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허당이고 영선 사장님이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점장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적당히 챙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할 일도 다 하는데 부점장의 위치에 있지만 사람을 대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허술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조금 허술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일을 엄청 잘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영선 사장님이 못하는 게 행주를 잘 못 짜요. 행주를 잘 못 짜고 주변 정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는 건 한 잔은 정말 맛있게 내릴 수 있지만 그 내리는 과정이 되게 우당탕탕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카페에서 일할 때도 뒤처리는 다른 직원들의 몫이었지만 그거에 딱히 불만이 생기지 않아.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하게. 근데 그거를 또 본인이 귀엽게 표현을 해요. 나 못해. 네가 해줘. 이런 식으로. 나 못하는 거잖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 외에도 이제 다른 직원들도 이제 영선 사장님은 행주 못 짜니까 내가 짜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일들은 또 너무 잘하니까. 하여튼 잘해요. 미워할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면은 또 이렇게 작고 소소하지만 재밌는 이벤트들이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그 삼행시 경연대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삼행시 천재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100일 기념 100원 할인, 식목일 기념 반려식물 동반 할인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기획하시는지 그리고 아이디어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딱히 기획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루 종일 둘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헛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대화를 항상 하는데 거기에 뭐 알맹이는 없고 정말 헛소리들만 많이 하는데 거기서 그 서로가 하는 헛소리들을 허투루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소리 했을 때 그거 재밌겠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런 이벤트를 시작했던 게 가장 처음이 못생긴 라떼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저는 멋쟁이니까 커피에 대한 거를 거의 할 수는 있었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손님들 오시고 이러면은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영선 사장님 혼자 하고 있는 걸 보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치사하게 우유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돈 아깝다고. 초반이니까 이제 오픈 초반이니까 그 재료 하나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하게 더 느껴지잖아요. 전 재산 털어서 한 거니까 우유 못 쓰게 해가지고 근데 나는 실력은 빨리 늘어야겠고 하다가 생각이 든 게 라떼 아트는 잘 못하지만 스팀을 잘 쳐서 이 손님들한테 내어드려도 사실 맛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못생긴 라떼를 드리는 대신 1,000원을 할인해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영선 사장님한테 냈었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 말자. 이거 뭐하러 1,000원씩이나 할인해주냐 이런 거 주면서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영선 사장님은 재밌겠는데 해보자 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면서 아 이렇게 격식 차리면서 안 해도 되는구나. 카페라고 하면은 진짜 제일 값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되게 멋있게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미지가 저는 있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원래 저희끼리만 했던 그 소소한 이벤트들을 저희 가게에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죠. 식목일에 반려식물 데려오는 것도 뭔가 뭘 하자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헛소리 하다가 반려동물만 오는 거 좀 식물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러면 식목일에 반려식물 데려오면은 커피를 한 잔 드리겠다고 하자. 뭐 홍보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커피 한 잔 주는 게 아까운 사장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저희 그거 했을 때 한 분 오셨어요. 반려식물을 데리고 오신 분이 되게 많은 분들이 호응은 해주셨는데 근데 해보니까 사실 막상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뭘 준다고 해도. 한 분 오셨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았고 그 한 분 오셨을 때도 너무 소중하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데려온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도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얘는 이름이 있다 라고 소개도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그 새로 데려온 애는 이름이 없어서 이름도 저희가 붙여드리고 라벨기로 또 붙여드리기도 하고 이런 그날이 되게 소중한 기억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 우리는 안에 뭐 마음의 소리함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연지님의 군생활에서 나온 아이디어일까요? 맞아요. 그 단어 자체는 군생활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배에도 항상 있었고 어디에나 있었던 게 마음의 소리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저희 둘 다 낯을 많이 가려서 손님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친해지고 싶어도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손님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걸 놓으면 여기에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니까. 마음의 소리함에 편지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꽤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낯가리는 손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글로 이제 쓰면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서 좋았던 감정이나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면대면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적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넣어주셔서 저희도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익명이니까. 익명이 보장되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그 낙으로 살아요, 요즘. 퇴근할 때 그거 열어보는 재미로 일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우리 눈에 손님이 찾아오실 때 연지님의 책을 읽고 찾아오시는 손님도 있나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우도에서 일할 때는 꽤 있었어요. 사인도 받아가고. 아,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도까지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찾아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행 온 김에 들러주신 거겠죠. 여행 온 김에 들러주신 건데 그래도 아는 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되게 부끄럽게 오셔가지고 저 책 읽었다고 하면서 저도 되게 부끄럽게 그러시냐고 감사한다고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호연지를 만나면 여기에 사인 받으세요라는 또 맞아요. 한 면을 또 거기에 할애하셨잖아요. 네.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사인은 중학교 때부터 만들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해주고 다녔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그때도 저 연지괴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그려주면서 나 언제 유명해질지 모르니까 미리 사인 받아놔라 하면서 그렇게 사인을 해주고 그렇게 사인을 해주고 다녔어요. 그때 받아놨던 걸 지금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꽤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뭐 이러면서 만수무강하세요 이런 것도 항상 적어드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4개월차 커피 가게인데 네.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공간을 정말 좀 귀여워하고 아끼는 손님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활기차다고 해야 되나? 공간이? 손님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하는 그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저는 갈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는 지금 분위기를 만든 데는 분명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비결이 있나요? 물어보면 연진님 없다고 할 것 같은데 비결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카페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이야기가 괜히 멋있는 카페들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러니까 예산도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공간도 거의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소를 구했던 게 원래 정식집이셨는데 화장실이 되게 특이했거든요. 정식집 하셨던 사장님께서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정식도 판매하시고 하셨던 거라 화장실이 정말 집 화장실 같았어요. 저희 카페에 보면 화장실에 스댄 욕조가 있는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거기에 꽂혀서 그걸 보고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그 가게에 꽂혀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뭔가 그 상권 이런 게 아니라 뭐 상권 분석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여기에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연령층도 확인해야 되고 이러는데 모르게 그냥 그 장소에 꽂혔어요. 그 가게에 나무 벽과 나무 천장, 화장실의 욕조. 그리고 근데 또 이제 나와보면은 바 쪽에 바닥은 도끼다시거든요. 그 약간 타일 형식으로 돼 있는 바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상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공인중개사 분께서도 여기에 카페를 하겠다고 처음에 전화했을 때 사진을 봤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린 사진 봤냐. 여기 카페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바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 어색하면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처음이라도 자연스러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테리어를 보면 거의 저희 집이라고 나를 담았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저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어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으니까 손님들도 더 쉽게 찾아와 주시는 것 같고 조금 만만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좀 만만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만만한 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맞는 말씀입니다. 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돌아 우리는 이나 가자 이 생각이 되면 맞아요. 우리는 너 일로 와 이렇게 그 리뷰를 보면은 할머니 집과 같은 편안함 이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집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 집이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 표현이 뭔가 반복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제 취향이 할머니 집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제 취향이 할머니 집이고 동물의 숲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동물의 숲에서 집을 꾸미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얘랑 제가 꾸미는 동물의 숲의 집이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바닥도 나무 바닥이고. 철거를 하고 또 공사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때는 아무래도 또 멋쟁이 연진님의 역할이 컸을 것 같아요. 100%였어요. 제 역할이 99.9% 정도? 영선 사장님이 말했던 게 너 마음대로 해.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100% 믿어준 거죠. 자연스러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기나 뭐 수도공사라던가 이런 거는 당연히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지만 여기는 내가 운영해야 되는 내 공간이기 때문에 페인트 칠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허술해요. 저랑 집요라는 단어랑 되게 안 맞거든요. 영선 사장님도 그렇고. 그 천장에 대답 안 돼가 되게 많아요. 저거 사람들이 볼까? 하고 안 했어요. 아직까지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긴 하고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직접 했지만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선을 알았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사람들 모른다. 우리는 커피 맛있으니까 올 거다. 저거 안 볼 거다. 연진님이 그 잘못 들었습니다에도 나오는데 연진님이 처음 입대를 하시고 훈련소에 있을 때 떠올렸던 말이 고통은 순간이고 순간은 추억이 된다. 그러면 연진님은 가장 아끼는 추억이 있는지. 추억이 저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너무 많이 해오다 보니까 하나만 꼽으면 너무 다른 추억들이 서운해할 것 같긴 한데 저의 기억들 중에 가장 처음인 순간이 있는데 그게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물 미끄럼틀을 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미끄럼틀이 뭐냐면 그냥 거실부터 부엌까지 물을 부어놓고 거기서 다 빨개 먹고 동생들이랑 같이 거기서 미끄러져요. 오. 저희가 빌라라고 해야 되나요? 밑에 2층에 주인 할머니가 살았었는데 그 신나게 항상 그렇게 놀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느 날 그 물 틀어놔가지고 질질 샜나 봐요. 2층까지. 거기서 아마 엄마가 많이 혼나셨겠나 그랬겠죠? 근데 그래도 계속 그걸 할 수 있게 엄마가 뭘 막아놓는다던가 그렇게 놀 수 있게 만들어 놨었어요. 싱크대 밑도 막아놓고 얘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는데 심하게 혼나지 않았던 기억이 심하게 혼났지만 까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첫 기억인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또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그때 많이 혼나지 않았던 게. 이 고통은 순간이고 순간은 추억이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떠올리신 건가요? 아 이게 제가 막 한 말이 아니고 입대하기 전에 다 같이 그 술을 먹는데 해병대를 다녀온 오빠가 해병대에 이런 말이 있대요. 아. 고통은 순간이고 순간은 추억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갔어요. 근데 기생구호라는 걸 정하거든요. 매일 외쳐요. 아침 일과하기 전에 이걸 외치고 기생구호를 기수마다 만들었었는데 퍼뜩 생각이 나서 발표를 한 거죠.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시그니처가 돼가지고. 아, 시그니처 사운드. 교관을 할 때도 너무 근데 군대 훈련소에서 써먹기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 좋죠. 그 순간순간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만큼 좋을 때도 없거든요. 밥 제때 나오고 운동 시켜주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슬로건은 몇 번이나 외치셨나요? 아, 횟수요? 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매일. 수십만 번. 그쵸. 왜냐면 훈련 받을 때는 매일 아침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제 교관이 되고 나서도 이제 뭔가 얘네한테 감동을 줘야겠다 싶을 때 이런 구호를 붙여가면서 얼차려를 주고 이랬었으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는데 내려갈 때 고통은 올라올 때 추억이고 이 말을 하게 했었어요. 와. 좀 부끄럽네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연지님께 강소파 출연 후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 강다님이 저한테 되게 수줍게 오셔서 출연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셨을 때도 사실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두 분을 먼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다 읽은 책 정거장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됐었는데 그거를 보고 관심이 생기면서 팔로우도 하고 작은배닷컴, 강민석닷컴 이런 거 들어가서 저 거의 스토킹 하듯이 봤어요. 뭐 서로 스토킹했네요. 네. 계속 읽고 그 소신님 짧게 올리신 그 2편 정도 되는 글인가? 그 블로그도 다 읽고 하는데 너무 멋있고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역으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멋지신 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잃지 않고 사시는 게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두 분 항상 해맑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소신님이 활짝 웃으시는 게 저번에 그 창작하는 아침 하면서도 화면을 보고 그 활짝 웃으시는데 저거 웃는 거 보고 강다님이 반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분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팬미팅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연지님이 지갑을 보여주셨을 때 그 해야 할 일 종이에 인터뷰 출연하기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거 오늘 지워야겠네요. 네, 그걸 오늘 딱 지우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덕분에 또 이렇게 내가 할 일을 한 가지 없앴습니다. 네, 저는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지님. 감사합니다. 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은배닷컴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강소파 첫 돌 축하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축하 메시지도 다양한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강소팟 23화가 살고 싶은 곳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이었죠. 이번 에피소드 재밌게 들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주변에. 그리고 청취하는 걸 인증해서 인스타그램에 리그램 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3화 에피소드를 듣고 보라님이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신 댓글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머물고 싶은 공간과 장소를 찾아 지금의 일터를 결정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살고 싶은 곳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는지라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손 뻗을 거리에 그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사는 곳보다 사는 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 남과 더 비교하게 되는 소신님과 오히려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고 좁은 제주에 있을 때 더 남과 비교하게 된다는 소신님의 친구 이야기도 무척 공감이 갔어요. 어디에 살든 나의 속도로, 나의 시선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에서 서울로 다시 온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 제주를 떠올리며 지금의 서울을 돌아보며 귀를 쫑긋 세운 퇴근길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영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23화 에피소드를 너무 꼼꼼하게 들어주신 것 같지 않나요? 보라님도 서울과 제주를 둘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나눴던 대화에 무척 공감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퇴근길에 들어주셨다. 이거는 굉장히 강소팟의 좋은 신호입니다. 이 출근길과 퇴근길 그때 우리가 보라님의 시간을 꽉 사로잡고 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보라님 정성스러운 후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록인간 기인 호연진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